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재혼하여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는 생각조차 못했던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늪과 같았는데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콧구멍 바로 앞까지 차오르던 늪에서 가까스로 구출된 적도 있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제게 구세주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시금 광명을 찾을 수 있었고 때때로 자는 밤에까지 행복함에 가슴이 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정말 내겐 옳은 것일까? 이런 마음에 때로는 남편을 흔드는 일도 있었답니다. 깨우니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 그럼 남편은 제 불에 뽀뽀해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른 자, 아기. 엄마는 아기가 잘 때 같이 자야 해 라는 멘트와 함께 다시금 코를 걸고 잘 자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며 장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세상을 영접하고 있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사연 살롱의 사연들을 들어보니 가끔 저의 어두운 과거가 고개를 드더군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기억이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네요. 오늘 사연 살롱에 제 과거 이야기를 풀어내며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어두웠던 지난 날을 추억이라고 부를 때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은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2분 있었고 정원사 아저씨나 부엌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절 돌봐주시던 유모 아줌마 등등 일하시는 분들만 10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 엄마는 사모님이라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집안일에 열심히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워낙 부지런하시고 생기 넘치시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 집이 여유롭게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건 저희 아빠 쪽 집안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는 지방 사람들의 입맛을 딱 맞추고 있는 양조 기업 대표였고 알짜배기 현금 부자였으며 그 지역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로 친할아버지 집안이 지방 요정이었던 아빠는 사업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고 돈도 있었으니 저희 엄마와 아빠 사이가 좋았다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제 삶에서 기억하는 첫 장면도 엄마와 아빠가 언성을 높이며 엄청 싸웠던 장면이었어요. 너무 어렵기에 대체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까지 싸우는지는 당시 이해하지 못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저희 사이의 갈등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싸운 원인은 아빠가 제공한 것이 맞지만 저희 엄마도 자격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고아로 자란 어려움을 겪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무일푼의 고아가 그 지역 황태자와 결혼한 것이니 불안감이 컸을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아빠 쪽 집안에서 매우 반대했던 결혼이어서 엄마 말에 의하면 결혼 생활 내내 매우 불행했다고 하네요. 엄마의 인생도 참으로 힘들었겠죠. 엄마의 그때의 심정을 완전히 헤아리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와 아빠가 헤어진 그날 밤의 사건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자는 줄 알았는데 2분이 식탁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것이 엄마와 아빠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직도 정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엄연히 혼인 친구와 딸과 함께 나의 가정을 이룬 조강지처가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아닐까 싶어요.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아직도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권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100번 청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나 아니면 죽겠다고 매달리는 건 어떡하죠? 이 여자 집안이 우리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므로 우리 부모님도 이 여자와 결혼하길 강력히 원해하십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말에 반대하고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겠다는 말에 놀라요. 당신과 수진이 텐 몹을 지신 것 잘 알지만 결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뭐료,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 나야. 그렇다 쳐도 수진이와 철을 끊게 하는 거예요. 대체 돈 다 먹고 여자 다 먹길래 광처럼 딸을 무참하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얼굴도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남편한테도 결국 버림받는구나. 아, 내 팔자야. 우리 수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정말 미안해, 여보. 조그만 단독 주택 마련해놨어. 거기서 수진이랑 살 수 있을 거야?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진 현금도 다 줄게. 그리고 한 가지 꼭 약속할게. 내가 재혼해도 아이는 절대 안 낳을 거야. 내 인생의 자식은 우리 수진이 뿐이야. 나중에 우리 수진이 줄 유산은 꼭 마련해 놓을 테니 걱정 마. 양육비도 꼬박꼬박 줄 거야. 당신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새로운 결혼을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재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요? 당신이 아이를 버린다는 얘기니까 죽을 때까지 혹시 수진이의 얼굴을 보게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양육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네요. 더러운 당신의 돈을 집안에서 나온 걸 다 수관에 버릴 것이라고 하지요. 나는 전등이 꺼진 거실과 복도에서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몰래 듣기도 했어요. 초등학생 시절, 어릴 적이었지만 부모님의 이별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이제 곧 엄마와 둘이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빠와는 영원히 작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울고 있을 때 몰래 보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나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기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빨리 내 침대로 물러가서 잠을 자야겠답니다. 엄마는 칼 같은 성격의 엄마로 알려졌으며 짐을 싸는 즉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빠가 마련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엄마였기 때문에 아빠가 마련한 집을 보는 것도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하여 어쩔 수 없었겠죠. 더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죠.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변해 엄마의 힘듦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주방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거의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은 단층 집이었으며 엄마는 한 방을 하숙생에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월세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대학가 근처였고 워낙 싼 월세있기에 대학생 한 명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반가워요. 이제 대학 1학년생이라고. 이대생이면 공부 엄청 잘했겠다. 부모님께서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그죠? 전 고아원에서 자라서 의대 붙었다고 하니 고아원 원장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고아원이 마음이 참 아리네. 나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자라며 공부했을까? 한주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에 선하네. 이것도 귀한 인연이네요.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 테니 내 집처럼 편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님, 나도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잘 없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껏 꺼내 먹어도 괜찮아요. 원래 하숙이 아는 게 주인 아줌마가 밥도 다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게 됐네요. 아참, 이쪽은 내 딸 소수진이에요. 우리 수진이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니까 한주 학생 공부하는데 방해될 일은 없을 거예요. 수진아, 오빠한테 인사해. 앞으로 같이 살게 될 텐데. 안녕하세요. 학년 1반 수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살이 거질한 게 나랑 딱 10살 차이네.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도 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집에서 하숙하게 된 한주, 오빠 말처럼 오빠랑 전 친하게 지내자.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쁘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를 좋아하는 엄마로부터 배운 실력으로 이것저것 요리하는 것을 즐겨 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바쁘게 생활하던 형을 위해 여러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형도 절 잘 먹고 칭찬해 주며 기특해 했어요. 형은 의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휴학하고 더 많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계신 어머니는 반대하며 휴학할 필요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졸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긴 해도 한 학기 등록금은 빌려줄 테니 휴학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빨리 졸업하세요. 아주버님,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면 모으신 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6개월 정도 휴학하면 돈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엄마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숙비는 안 받을 테니 대신 우리 수진이 수학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워낙 수학을 싫어해서 아우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받는 데에 익숙치가 않아서 몸달백, 몸풀기를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앞으로는 날 부모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내가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든든히 밀어줄 테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덩치 큰 한주 오빠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후로 오빠는 저와 엄마에게 진짜 가족처럼 더 잘해주시게 되었죠. 친한 오빠처럼 대해주던 한주 오빠와 힘들던 내 아빠 얘기까지 털어놓고 대화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참에 한 번 더 가족의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옆집 아이의 불장난으로 인해 옆집은 물론 우리 집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엄마는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시고 나는 제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더니 집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늦게까지 자던 한주 오빠 방에 가서 오빠를 깨웠는데 이미 가스 냄새가 강했어요.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 다급한 마음에 덩치 큰 오빠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진이 빠진 나머지 집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저희 옆집까지 무려 3채가 순식간에 불타버렸고 바람이 강한 날이라 소방 자막대가 출동해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까스로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복을 입은 한주 오빠가 서 있더군요. 깨어났니 정신 좀 들어 얼른 담당 회사에 불러야겠다. 날 살려줘서 고마워, 수진아. 내가 날 안 깨웠으면 화염 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 전 어쩌니? 집이 다 불타고 있을 텐데. 한주 오빠가 버려져서 흐느끼면서 뒤로 물러난 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엄마도 매우 놀랐습니다. 엄마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울음소리에 안토사항을 놓으며 다가왔어요. 저희 셋은 부디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한주 오빠는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갔고 저와 엄마는 집 팔릴 때까지 작은 고시원에서 둘이 함께 살았어요. 한주 오빠는 군대로 가기 전에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꼭 메일을 보내라고 간격을 했지만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오빠에게 연락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서서히 한주 오빠와의 인연은 잊혀져 갔어요. 집이 싸게 팔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살아보는 아파트가 신기했고 이제야 생활이 조금 정리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안정된 생활도. 잠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때 밤낮으로 무리해서 일하던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거의 반신불수가 된 엄마를 돌볼 사람은 딸인 저 한 명뿐이었죠. 그렇게 기나긴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아파트 전세집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이사했죠. 전세 보증금으로는 엄마의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혼한 아빠로부터 받던 양육비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엄마가 말하기를 어느 순간부터 아빠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더군요.
저도 아빠에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돈을 기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학교 중퇴 후 언젠가 검정고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엄마를 돌봤습니다. 힘겹지만 버티고 계시던 엄마께서 5년이 조금 지나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습니다. 늘 눕고 계시던 엄마이지만 제 영혼과 같이 대하는 분했던 엄마가 돌아가셔서 천지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지도록 할 사람 없다는 생각에 쓸쓸하고 두렵고 추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자마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엄마의 간호에 재산을 모두 투자하여 수중에 남은 돈은 단지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아주 허름한 고시원에 5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어요. 이 고시원 생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게 마음속에 처절함이 들었지만 돈을 얼른 벌어야 했어요. 고시원 월세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도 같은 건물 1층에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마감 시간에 나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먹으며 끼니를 때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시원이 너무 허름해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았고 사회의 불량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고성방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문을 항상 잠그고 지냈습니다. 살았어요. 제 곁방에는 나이가 더 많으신 여성분이 혼자 사시는데 그분은 저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바나나, 귤, 라면 등 음식을 많이 나눠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수진 씨, 나는 밤에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해볼래? 지금 일하는 편의점 시급이 얼마니? 밤에 운영하는 식당인데 24시간 국밥집과 비슷해. 나는 지금 편의점에서 시급으로 4,000원 정도 받고 있어. 그곳은 얼마나 받아? 아, 내가 일하는 곳은 하룻밤에도 4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곳이야. 오늘 밤에 함께 가보러 갈래? 고급스러운 곳이라 웃음이 잘 나와요. 차려 입어야 해, 화장도 해야 하고 그런 건 다 내가 빌려줄 테니 걱정 말고. 하룻밤에 4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을 번다니 대체 어떤 식당이기에 시급이 그리 센지 궁금해서 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빌려 신고 따라 나섰죠. 웬 간판도 없는 곳 지하로 들어갔더니 그곳엔 노래방 기계도 있고 소파도 있고 술 파는 것 같다고요. 어머, 언니 여기 술 파는 가게 아니에요. 저 이런 데서 일 못해요. 고급스럽대 해서 국밥집 말고 그냥 레스토랑 정도인 줄 알았죠.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순진한 아가씨 같으니라고. 오늘 딱 하루만 저쪽 소파 구석에 앉아 있다가면 내가 진짜 40만 원 줄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형처럼 앉아있기만 하라고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좀 무서웠지만 정말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온 넥타이 부대 손님들은 절 가만두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터치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급히 나왔어요. 늦은 밤이라 돈이 아깝지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펑펑 울었죠. 날 보호해주고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아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고아가 된 듯한 제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야 했어요. 어느 전본무리 건설 현장에서 한바집 아줌마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본 후 제게 자신감이 생겨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러 다녀왔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한방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요리를 잘한다는 모습에 한방집 주인 할머니께서 제게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인 할머니께서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 아들과 딸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거래처도 좋아서 매출이 잘 나오는 한방집을 폐쇄하기가 너무 아쉽다. 내가 이어받아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렇게 전 주인 할머니의 한방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완공되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영업하다가 결국 목 좋은 곳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 중인 곳이었어요.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유독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한쪽 겨드랑이에는 법전을 끼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인 것 같았죠. 저도 신기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근데 법대생이신 걸로 보아서는 법전을 끼고 계시네요. 근데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매일 오셔서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아, 저를 아셨다고요? 영광입니다. 사장님의 성함이 수진 씨 맞으시죠? 오다 가다 들었네요. 여기 밥은 항상 맛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밥이 맛있어서 매일 오시는 것 아니세요? 뭐, 다른 곳에서 먹는 것과는 달라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건 그럭저런 일이라도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몇 시에 끝나시는지 알고 제가 다방에서 커피 한 잔 사드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는 제 식당에도 믹스 커피 기계가 있어요. 여기서 드세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꼭 수진 씨와 대화 한번 나누고 싶네요. 법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서요. 그날 시간을 맞춰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식당 쪽에 있는 커피 믹스 기계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전 여동생 둘에 모시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대학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법시 중이죠. 아, 그러셨군요. 힘드실 텐데 공부까지 대단하시네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도 안 알아봤네요. 제 이름은 정순진이고 나이는 올해 27살이에요. 됐네요. 저보다 2살 오빠시요. 성함이 순진이 아니라 정말 순박해 보이긴 하네요. 수진 씨도 얘기 참 재밌게 잘하시네요. 혹시 결혼은 안 하셨죠? 남자 친구분은 있으신가요? 워낙 미인이셔서 남자들이 줄을 살 텐데요. 줄을 선다고 식당 밥 드시려는 줄은 봤어도 저 좋다 고 줄 서는 건 한 번도 못 봤네요. 가끔 찔러보는 분들은 계셔도요. 고백을 하거나 그런 남자들은 없었어요. 휴, 천만 다행이네요. 됐어요. 그럼 됐네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고요. 조만간 제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한번 식당으로 올 테니 딱 기다리세요.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건 처음인데 미래를 벌써 그리세요. 순진 씨야, 말로 재밌는 분이네요. 수진 씨는 제 운명이에요. 1,000원에 반해 버렸다니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제가 공주님을 대접해 드릴 테니 우리 잘해봐요. 종이컵에 믹스커피 한 잔 놓고 우리는 동이 터올 때까지 한 번에 끊김없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고 느꼈고 각자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의 삶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날 바로 커플이 되었고 추진력이 좋았던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어요. 제가 모시어서 없으셔서 운영하는 식당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오셔서 견해처럼 진행하게 되었죠. 화끈한 남자친구의 성격처럼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친화력이 좋더군요. 새아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새아가라고 부르게 괜찮지네요. 어머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편하죠. 그래, 엄마 아빠가 없으신 것과 다름없구나. 이젠 날 친엄마처럼 여기면서 잘 지내보자구나. 이 식당 쪽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우리 집도 가난한 살림이지만요. 순진이가 살고 있는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면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해야 정을 나누는 법이라는 것을 세이랑과 시동생인 그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혼동하며 살다 보면 더 즐거울 것이라고 손에 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결혼 반지 대신 쌍가락질을 통해 하자. 이제 친딸처럼 여기며 반지까지 챙겨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예비 시어머니의 호의를 받아 눈물이 났어요. 친정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남자친구 집안은 정말로 가난했고 직업도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합가를 했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혼인신고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3박 4일 다녀오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며 신혼에서 돌아와 시댁에 짐을 푸는 순간부터 제 꿈은 산산조각 났죠. 야, 며느리야, 너 돈 없는 시댁이라 무시하는 거냐? 고작 이딴 걸 선물이라고 사와. 쪼그레기 뭐냐? 너랑 내 시누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아? 적어도 지갑 정도는 사와야지. 내가 뭐 명품 백파라는 거 맞아요? 새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쪼그르르 먹고 돼지 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이어트 중인데. 사람 열받게 하지 마요. 전 마치 두 얼굴의 남자를 보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혼인신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천사 같던 시모가 화를 버럭버럭 내며 선물 좋은 거 안 사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누이들 절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죠. 옆에서 본인 가족들 진정시키지 못할 망정 희죽희죽 웃기만 하더군요. 전 정신 차리고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계속 구박받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독신과 아니고 말도 없으셨는데 지갑 싸올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앞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리 해주세요. 이것 봐, 새언니 집에 들어오면서 세간. 사이 하나도 바꾸지 않고 공짜로 들어왔으면 밥값은 해야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라뇨? 제가 무슨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빨리 돌아가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식당에서 더 많이 돈을 버는데 시댁 식구들과 정부 치고 싶다고 시댁살이를 시작한 것뿐이라고요. 버러지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가 첫날부터 저와 시댁 식구들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남편도 방패가 되어 주지 못하더군요. 아니,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제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변해버렸죠. 일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는 남편의 마른 숨. 법전을 끼고 다니던 것도 절 꼬시기 위한 코스프레라고 하더군요. 어이없었죠.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사기를 치려고 지적해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야? 고시 안 할 거면 본래 하던 공사한 일이라도 열심히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집에서 빛나는 거리며 놀고 먹으려 해? 그리고 나한테 공주 대접해준다며? 이건 뭐, 시야보다 못한 대접을 사무치게 어이가 없네. 나 완전 사기당했어. 결혼한 기분이야. 자기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아주 배우 해도 되겠어. 참내, 잡은 물고기에 꼭 밥을 꼽아 막 줘야겠네. 그리고 지금 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야? 여자 꼬시려고 거짓말 조금 했다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야? 내 이름이 순진하다고 진짜 순진한 줄만 알았냐? 너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럼. 그런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벌 잤냐? 그 돈 어디다 쓸 거니? 전 가족이 애쓰며 돈을 모아가는 거야. 자, 돈을 쓸 기회를 줄게. 신우가 선문대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렸어. 등록금 좀 내게 줘야겠다. 이번 입학금은 난 내라고 해. 어머니도 건물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 근데 그걸 제가 내야 해요? 아니, 입학금 말고 3년째 전문이 되니까 앞으로 3년간 내가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줘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 3년치 등록금은 제가 다 내라고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제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돼. 전 이 집 딸이 아니고 역시 제일 아들이에요. 그 돈 다 못 내요. 이번 학비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줄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그릇에 내어 세웠을 뿐. 하지만 내가 예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 내게 주어진 가치를 너무 작게 보았어. 그때 너의 명예로운 고아를 준 줄 알아. 그날 못 듣은 이런 말이 아직도 내 귀를 매일 간지르지 않을까 하지만 너의 세상에 서러운 마음을 담아내 등장한 매일. 눈물은 끝도 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어. 너의 부모님은 지금 이곳에 없는 게 나 때문이지 않은가 싶어. 진정한 나의 뒷바라지를 할 처나 없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참 억울하고 슬프기만 했지. 나의 신념을 절대로 꺾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신우이 입학금 정도는 내가 지불하고 등록금은 너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었지. 그런 나의 결정에 남편은 눈길을 돌리며 어쩌면 몇백만 원이 버는 돈에 아까워서 신우에게 건네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치사해. 어쩌면 치사할지 뭐. 이제는 내가 하는 말 따위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겠지. 몇백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당신은 당장 대주지 아가씨를 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내 여동생이고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왜 요즘 집안에서만 빈둥거리고 노가다 판에도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식당 나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날 좀 도와야 하는 게 아니겠어? 왜 돈을 나만 벌고 집안일까지 내가 다 해야 하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따로 정해진 게 있는가? 하늘 같은 남편을 그깟 식당 한쪽에서 앉아 설거지를 시키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 술 한잔 하러 가야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결국 그 길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아야지. 며칠 동안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작 진으로 인해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제가 건젠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시모는 슬슬 복귀가 시작되었어요. 애 안 들어서는 건 다 여자 문제다. 내가 몸을 관리를 잘했다면 금방 임신할 거야. 아니자. 자궁사신이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어머님들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순진 씨가 맨날 술을 먹고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까? 저도 걱정돼서 난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난소 나이가 25세로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남편에게도 함께 병원을 찾아봐야 한다고 권유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혼자만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맞이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항상 여자들만 가는 곳인지 알아? 지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내 탓으로 하는 거야? 안 간다면 안 갔으면 좋겠어. 그가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100%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해? 화를 내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오늘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강요해서 남편을 검사하도록 끌고 가보니 결과는 남편이 거의 정자가 없을 정도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밝혔어. 그도 당연한 일이야. 그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운동도 안 해서 배가 부르게 늘어져 있으니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아볼 생각은 없느냐는 의사의 제안도 거절하고 남편은 화를 내떠나 버렸어. 임신을 간절히 원했지만 신뢰가 없었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의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더 건조해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우리 부부가 조용한 날에 신우가 사고를 당했어요. 20대 중반인 우리 첫째 신우가 남자를 때리고 있어서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예, 며느리야. 합의금 좀 주어야 해. 1,0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딸이 다 죽게 생길 거야. 아가씨, 왜 남자를 때리고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500만 원 정도 주세요. 저가 나머지를 갚을게요. 너 같은 상황에서도 돈을 뿜빠는 얘기가 나온다니. 어머님, 며느리한테 이건 무엇인가요?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제게 욕을 하더군요.
아이씨, 너 진짜 너무한 거야? 아니야. 당장 1,000만 원 못 내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하다니까.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야겠다. 전 당장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시댁 식구들한테 뿌리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제 집만 간단하게 챙겨 다시 식당 한 구석 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뭐야,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난 당신이랑 이유 못해. 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와. 왜 못해? 돈이 궁해서 그렇지. 아님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가. 난 더 이상 당신 집안에서 노예 생활 못하겠어. 내 집은 내가 다음에 챙겨갈 테니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은 끊어줘. 이제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전 쉬는 날을 이용해서 제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시댁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어요. 초록불에 큰 길을 건너는 중에 갑자기 집 크기만한 트럭이 삐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와서 덮쳤는데 그 후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 한주 오빠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군대에 간다고 빡빡히 묶은 머리 한주 오빠의 얼굴이 그대로였는데 다만 머리는 길고 의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주 오빠야, 뭘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정신이 좀 돌아가니까 수진아 나를 알아볼 것 같아. 당장 담당자를 불러줘. 불러야겠어요. 다른 의사가 왔더니 분주하게 내 상태를 체크하시더군요.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 응급의학과 의사였던 한주 오빠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가 예전에 불이 났던 집에서 나를 구해서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게 도와준 기억 때문에 응급의학과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어요. 수진아, 넌 제 생명의 은인이야. 이제야 난 널 살릴 수 있게 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너무 반가워. 왜 이메일을 안 보냈어? 이메일 주소를 버렸어? 아니요. 그때 엄마가 써주셔서 기억이 없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후로 혼자 생활하다가 결혼을 해서 힘들었어요. 그래, 참 악마 같은 사람들이다. 그나 그 사람들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너희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작전을 하려네. 그 사람들이 악마인 건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널 입원시키고 많은 일이 있었단다. 내가 사고 난 걸 알게 되어 보호자로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어차피 이혼할 사람인데 왜 가서 병수발 드냐고 안 온다고. 그래서 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30억 정도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나 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원으로 찾아오다. 그나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냐고 묻더라. 담당 의사가 내 친구인데 의사 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은 처음 받는다고 엄청 당황해 했더라. 그 인간들이 널 간병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녹음기를 내 베개 밑에 넣어두었어요. 나는 복사본을 만들어 경찰을 불러서 증거로 제출했지만 수진이가 한번 직접 들어봐봐. 30억이라는 완전 로또를 맞았어. 그러나 언제 끝나는 거냐? 엄마는 아직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수진이가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린다면 30억은 다 내 것이겠지. 얼른 다른 세계로 가게 해주는 게 더 낫겠지 않겠어? 대화가 가슴에 충격을 주었어요. 다리가 떨리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한주 오빠가 주물을 마시며 가스를 풀어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저에게 어떤 사람이 30억 원의 재산을 얼마나 지키고을 했는지 알려줬어요. 너희 아버지 가정이 굉장히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집사 역할을 맡았던 분께서 연락을 주셨대요. 너희 아버지의 사업이 급속히 나빠져 완전히 파산하고 재혼한 여성분도 떠나가고 병으로 인해 요양원에서 혼자 떠나셨다고 해요.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30억 원 상당의 건물 하나만은 어떻게든 보존했다고 합니다. 피부장이 본인을 안타까운 상태로 느끼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쓸쓸하게 떠난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지더군요. 아버지가 딸인 나를 완전히 잊지 않아준다는 것이 다시 기운이 솟아올라 펑펑 울었어요. 나는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수진아, 더 이상 울지 마. 나는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우린 얼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해야 해. 그 끔찍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유산 분할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르도록 할 테니, 예전에 내게 도움을 준 것처럼 이젠 내가 널 도울 차례야. 고마운 한주 오빠 덕분에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 시모와 남편은 사건의 심각성으로 즉시 체포되었고,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갇혀 콩밥을 먹고 있다. 상속세는 분납했고, 갑자기 30억의 부동산이 되어 당황스러웠어. 더 어렵게 느끼는 건 한주 오빠가 나에게 프로포즈했다는 것이었어. 사실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미루지 말자. 너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내가 40이 되도록 결혼 안 한 것은 다 널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뜨거운 눈물과 함께 프로포즈에 예, 라고 답했어요. 전 병원에 입원한 채로 온라인으로 식장을 잡고 드레스를 골랐어요. 매우 작은 예시콜을 빌려 결혼식을 진행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10개월 뒤에 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현재 몸 상태는 좀 힘들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주 오빠와 나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어. 다시는 이 인연을 놓고 싶지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것이겠죠. 이제 좀 행복해져도 괜찮을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삶의 무게로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 언젠간 한 줄기 빛이 비칠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과 같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